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혼남과 딱 10년 살고 이혼하고 다시 돌싱이 되어버린 50대 아줌마예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보니 이 나이 먹도록 아줌마란 호칭이 아직도 어색하네요. 나이는 거의 할머니 나이를 향해 가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데다가 친정 엄마 아빠까지 돌아가시는 바람에 평생을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생사와 관련된 일 외에는 돈 쓰지 않는다란 마인드로 지금까지 살아왔죠. 옷은 평화시장이나 동대문시장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닥에 쫙 깔아놓고 파는 1, 2천원짜리 하자 있는 옷만 골라 입었죠. 제 자신을 위해서는 그 흔한 영양제 한 번을 안 사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살려고요. 꽁돈이라 하기에 좀 큰 금액인 3억의 현금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마냥 말이죠. 그 돈으로 압구정 피부과에 다니며 리프팅 레이저도 받고 난생 처음 샤넬백도 사봤답니다. 백화점에서 고급 투피스도 사보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친구들과 와인 한 잔에 코스 요리를 즐기기도 했죠. 더 이상 돌볼 가족도 없으니 이젠 온전히 절 위해서만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껏 안 해본 사치도 좀 부려보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갑자기 3억 정도의 꽁돈이 생긴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50년간의 제 인생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말이에요. 저희 친정 엄마 아빠는 같은 고아원에서 자라며 친하게 지내다가 성인이 되어 부부가 된 케이스예요. 고아원에서 독립해야 할 나이가 되어 서로 생계 고민 상담해주다가 눈이 맞았다고 하네요. 부모님의 고향이나 다름없는 고아원 얘기를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중 단연 1등은 먹을 거 부족해서 항상 음식 쟁탈전이 벌어졌다는 얘기였죠. 못 먹고 자란 게 한이 되셨는지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대식가였어요. 워낙 가난하니 비싼 음식은 못 먹었지만 싼 재료로 양만큼은 푸짐하게 먹었죠. 우리 집은 대접이 밥공기였고 냉면 그릇이 국그릇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남들 집도 다 그런 줄로만 알았죠. 라면도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7, 8개씩 끓여 먹었죠. 마치 어렸을 때 못 먹은 거 한풀이 하듯 우리 가족은 열심히 먹어 제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전 대식가지만 한 40 넘어가니 살이 좀 쪄서 요즘은 자제하고 있네요. 어렸을 적 돈은 없어도 부모님 밑에서 따뜻하고 행복하게 자랐죠. 없는 돈을 모으고 모아 부모님께선 제 교육을 위해 비싼 학군지의 월세방으로 이사까지 하셨어요. 반지하집이라고 했지만 거의 깜깜한 지하실이나 다름없는 집이었죠. 돈을 벌기 위해 엄마는 빌딩 청소, 지하철역 청소 등을 하셨어요. 아빠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밤에는 대리운전, 트럭 운전 등 투잡, 쓰리잡을 뛰셨고요. 어떻게든 반지하 월세집을 떠나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한국인들은 집에 대한 소유욕이 엄청나잖아요. 무조건 내 집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위해 몇십 년을 고생하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어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처럼 고생하고 허리띠 졸라매서 모은 돈으로 방 2칸짜리 10평 빌라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처음 이사가는 날, 다 정리도 안 된 거실에서 조그만 초코 케이크 하나 놓고 둘러앉아 자축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미영아, 드디어 엄마 아빠 이름으로 집을 샀다.
아무리 코딱지만한 집이라도 서울에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더냐. 여보, 애미애비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우리가 드디어 성공했네 그려. 아휴, 창피하게 딸내미 앞에서 눈물이 다 나는구먼. 그래 자기야, 매일 4시간씩 자가면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요. 자기에 비하면 9시간씩 빌딩 청소하러 다니는 나는 호강하는 거지 뭐. 이제 우리 가족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요 엄마 아빠, 울지 말아요. 괜히 나까지 눈물 나잖아. 이렇게 우리 세 식구는 부둥켜 안고 1시간 넘게 엉엉 울었답니다. 지금껏 고생한 서러움과 드디어 집을 장만한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러한 기쁨도 잠시, 진짜 어렵고 힘들게 마련한 그 집은 3개월 만에 휘리릭 날아가 버립니다. 인정 많던 아빠가 같은 고아원 출신 친구에게 보증을 서준 게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우리 집 세간살이에 빨간 딱지가 더덕더덕 붙어있던 게 또렷이 기억나네요. 아빠는 딱지 붙이러 온 아저씨들에게 소리쳤어요. 안 돼, 딱지 붙이지 마. 내 피 같은 집이라고. 아이고, 내 팔자야.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소. 이 집만큼은 안 된단 말이다. 우리 가족은 설상가상 빚까지 떠안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빠는 더욱 가열차게 돈을 벌어야 한다며 머나먼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엄마도 24시간 일해야겠다고 돈 많이 준다는 집 입주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시게 되었죠. 전 친척도 없었기에 친구네 집을 전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은 6개월 후 돈 많이 벌어서 꼭 다시 함께 살자는 약속하에 각자 자리에서 발버둥 치며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하지만 친구네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공부며 알바까지 하고 나서 잠만 자는 건데도 눈치가 많이 보이더군요. 철없이 엄마에게 전화로 하소연하곤 했죠. 엄마, 보고 싶어. 우리 가족 다시 살면 안 될까? 왜 나 찢어져서 살아야 해? 그놈의 돈이 뭔데? 부모님은 하나뿐인 외동딸을 위해 7평짜리 1.5룸 월세를 얻어 다시 뭉쳐 살기로 하셨죠. 대학 입시 준비에 매진하라면서 알바도 못하게 하시고 약간의 용돈도 쥐어주셨어요. 저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서울 4년제 명문여대에 합격했죠.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우리 가족은 신당동의 유명한 떡볶이집에서 파티를 했었죠. 대식가여서 늘 통통했던 저는 대학에 와서 생전 처음 다이어트라는 걸 했고 20kg 감량에 성공합니다. 그러자 길거리에서 탤런트 해보라며 명함을 받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남자들이 연락처를 묻기도 하더군요.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었죠. 친구 권유로 딱 한 번 소규모 미인 대회에 나가서 2등을 하기도 했어요. 나름 캠퍼스 생활이 재미있더군요. 하지만 빨리 돈을 벌어 생활비도 드리고 집안 빚을 함께 갚아야 했던 저는 학교 공부와 취업 준비로 정신이 없었죠. 제 목표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 되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는 게 저한텐 정말 큰 메리트였죠.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부모님을 보면서 삶이 너무 불안정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당장 연봉 센 대기업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노후까지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연애 한 번 안 하고 4년제 대학을 3년 만에 조기 졸업했고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어렸을 적 기초수급 과정에 해당되어 동사무소에
사회복지공무원 언니로부터 여러 혜택을 안내받고 생필품도 지급받았기에 일부러 사회복지공무원에 지원하여 합격한 거죠. 내가 담당한 지역의 따뜻한 파수꾼이 되어야겠다는 당찬 포부와 부푼 꿈을 안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민원인들이 동사무소에 찾아와 깽판 부리는 것은 공포에 가까웠죠. 특히나 수급 대상이었다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잡히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럴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인 절 찾아와서 거의 죽일 듯이 협박하고 난리를 치고 가더군요. 그날도 어김없이 민원인이 주민센터의 화풀이 대상인 절 찾아왔더랬죠. 야, 네가 뭔데 내 돈줄을 잘라? 진짜 한번 맛 좀 볼 테야? 내가 여기 높은 사람하고 아는 사이야. 너 공무원이면 철밥통인 줄 알지? 내가 너 잘라버리라고 할 거야. 진짜 힘이 뭔지 보여줘. 그 남자 민원인은 그때부터 주민센터의 집기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하더군요. 경찰이 올 때까지 너무 무서운 저는 남자 상사 뒤로 숨었어요. 미영씨, 괜찮으세요? 경찰 와서 다 잡아가고 해결됐으니 앉아서 물 좀 마시면서 진정해요. 많이 무서웠죠? 한수철 주임님은 제 옆에서 근무하며 아직 업무 초보인 절 항상 밝은 미소로 많이 도와주곤 했죠. 민원인들이 제가 욕설 등을 할 때면 중간에 나서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고요. 너무 든든했어요. 한 1, 2년 그렇게 함께 일하다 보니 우리 둘은 정이 들어버렸고 연인이 되었죠. 직장에선 안 사귀는 척하고 주말이면 함께 꽃구경도 가고 한강변에 가서 라면도 먹고 풋풋한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렇게 몇 년을 사귀다 보니 전 27살이 되었고 남친은 저보다 8살이나 많은 사람이었기에 결혼 정년기였죠. 저 혼자 이 남자와 결혼하면 어떨까? 라고 자주 상상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핑크빛 미래만 그려지더군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남자였지만 뭐 돈이 없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기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 생각은 다르더군요. 자기야, 왜 나한테 프로포즈 안 해? 이제 우리 사귄 지 3년이 넘어가는데 말이야. 여자인 내가 자존심 상하게 이런 말을 먼저 꺼내야겠냐고. 미영아, 난 30대 중반을 넘어가도록 전세 보증금 마련할 돈도 아직 없는 못난 남자야. 자기처럼 늘씬하고 아름답고 똑똑한 여자가 괜히 가난한 우리 집 와서 고생할 거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자기를 놔줘야 하나 싶어. 날 떠나가도 원망 안 할게. 자기는 충분히 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그럴 자격 있어. 뭐? 지금 장난해? 우리 집도 돈 없긴 마찬가지고 내가 억대 연봉자도 아니고 자기랑 똑같은 일을 하는 공무원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난 일찍이 돈 문제 초탈한 사람이야.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올 텐데 뭔 돈 타령이야. 시답잖은 소리 집어치우고 얼른 결혼 날짜 잡자고. 자기도 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잖아. 오케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 없어 하는 남친이 혹여 나랑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려웠어요. 진국인 이 남자랑 꼭 결혼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살짝 다혈질의 성격 급한 저는 결혼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싶었죠. 그렇게 서로의 부모님 만나뵐 시일을 조정하고 있을 때쯤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수십 년간 애주가로 살아온 아빠에게 심한 강경화 판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동안 일하느라 건강검진도 제대로 못 받은 아빠는 이대로라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죠. 엄마도 저도
충격받긴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대체 의사가 뭐래? 아빠가 시리에 빠져 저렇게 누워만 계시니 답답해 죽겠네. 미영아, 간이식만이 살 길이란다. 너랑 나랑 얼른 검사 받아보자. 혹시나 간이식 가능하면 해드려야지. 우선 아빠를 살리고 봐야 하니. 죽도록 고생 많은 아빠를 저렇게 그냥 가게 두고만 볼 수 없다. 저와 엄마는 바로 검사를 해봤지만 어쩐 일인지 아빠에게 간이식을 해드리기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죠. 우리 모녀는 애 같았어요. 남친은 까맣게 타들어가는 제 속을 알고는 본인도 검사를 받겠다며 나서더군요. 나도 바로 검사 받아볼게. 적합하다면 장인어른 위해 간이식 못해드리겠어. 남친은 너무 고맙게도 검사를 받아봤지만 역시나 부적합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빠를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마음이 미어져 남친 품에서 많이도 울었어요. 자기야, 돈 많은 사람이면 어떻게든 이식할 수 있는 간을 찾아왔겠지? 이 순간 내가 재버리고 싶어. 불쌍한 우리 아빠. 그렇게 아빠는 5개월 만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돌아가시기 3일 전 아빠는 저와 엄마 그리고 남친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죠. 말 한마디 하기도 힘이 드는구나. 아마 이제 얼마 후면 저승사자들이 날 데려가겠지? 한 가지 부탁이 있네, 한서방. 우리 미영이 잘 부탁하네. 자네라면 우리 귀한 딸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얼른 결혼해. 이게 아빠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 이후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남친은 이미 사위가 된 마냥 모든 장례 절차를 주관하며 마무리해 주었죠. 너무 든든하고 고마웠어요. 아빠 간병하고 장례 치르느라 힘에 부친 엄마도 남친에게 정말 고마워했죠. 고맙네, 한서방. 이제 미영 아빠 돌아가셨으니 결혼 준비 다시 시작하게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엄마가 걱정됐지만 저는 그동안 잔뜩 밀린 업무에 출장까지 겹쳐 일주일간 지방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지방에 내려간 지 딱 3일째. 남친으로부터 다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미영아, 너무 놀라지 마. 장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얼른 서울로 올라와 봐야 할 것 같아. 자기가 전화를 안 받아서 나한테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어. 장모님 폰에 한서방이라고 저장되어 있었다고. 뭐? 아빠 돌아가신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 엄마가 뭐? 어떻게 됐다고? 확실한 거야? 지금 바로 갈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정말 세상의 모든 신에게 울부짖으며 원망을 퍼부어댔어요. 내게 있던 모든 가족과 행복을 빼앗아가야 이 불행이 끝나는 건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만 갔죠. 가까스로 날 붙잡아준 건 오로지 남친뿐이었어요. 남친은 혼인신고만 하고 얼른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네가 너무 불안해 보여. 안 되겠어. 상견례를 생각하고 우리 엄마 얼른 만나보고 혼인신고만 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빠르게 만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하면 며느리 구박만 할 거란 편견을 갖고 있었던 터라 괜히 경계부터 했죠. 하지만 남친 말대로 정말 좋으신 분이더군요. 만나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으시고는 엉엉 우셨어요. 아휴, 어찌 이런 고운 아가씨한테 이렇게 슬픈 일이 연달아 일어나냐.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아가, 얼른 우리 집으로 들어오거라. 내가 친엄마처럼 잘해줄게. 물론 네가 싫다면 분가해서 너고 둘만 살아도 좋다. 결혼은 니네 둘이 하는 거니까 난 아무 상관하지 말고 니네 좋을 대로 하렴.
순간 시모가 진짜 내 엄마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고개를 파묻고 한참을 울다가 답했죠. 어머님이랑 다 같이 살래요. 도저히 저 혼자는 무섭고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남편과 혼인신고만 하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서 밥 한 끼 먹고는 시모와 합가하는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시모는 절 친딸처럼 잘 대해주셨어요. 제가 부엌에라도 들어가려고 하면 아 설아, 대학 나와서 바깥일까지 하는 사람은 집안일 하는 거 아니다. 부엌일은 한 사람이 해야 정신 사납지 않은 법이야. 내가 앞으로 다 할 테니 넌 들어가서 쉬렴. 모처럼 쉬는 날인데. 이러셨죠. 이토록 고마운 시모가 또 있을까요? 남편과 시모로부터 공주 대접을 받으며 행복하기만 한 나날이었답니다. 돈은 둘 다 흑수저 출신이니 원래도 없었지만 맞벌이를 하니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죠. 모든 게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하늘이 질투를 했는지 아기 천사를 내려주지 않더군요. 아기를 간절히 원한 지 어느새 7년째. 더 이상 시험관이며 인공수정이며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부부는 다 포기했지만 시모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7년을 노력해도 아기가 안 생기네요. 다 부족한 제 탓입니다. 며느리야, 죄송은 무슨. 이게 어디 죄송할 일이냐? 너도 그동안 할 만큼 했다. 시험관 한다고 주워놓고 그럴 때 내 마음이 찢어지더구나. 너희만 행복하다면 됐어. 요즘 신세대들 유행이 아기 안 낳고 부부끼리 즐기는 거라던데. 아, 여행이나 다니면서 재미나게 살거라. 쿨하게 말씀해주신 시모 덕분에 7년간 불임으로 마음고생했던 제 속이 좀 치유가 되는 듯 하더군요. 너그러운 시모와 남편의 존재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터미네이터처럼 우락부락했던 남편의 탄탄한 몸이 풍선 쪼그라들듯이 쪼그라들더군요. 여보, 요새 다이어트해?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아, 그런가? 요새 헬스에 수영까지 해서 몸무게가 저절로 빠졌나봐. 건강하고 좋지 뭐. 아니야. 자기 요즘 부쩍 피곤한다는 말을 달고 살고 건강검진 좀 받아봐. 직장에서 건강검진 받았을 땐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왔었는데 이번엔 느낌이 좀 달랐어요. 건강하게 살이 빠진 느낌이 아니었죠. 아니나 다를까 병원으로부터 당장 호출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 부부는 긴장을 한 채 의사 앞에 가서 설명을 들었죠. 의사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더군요. 남편분 췌장암이 진행되었네요. 좀 더 일찍 발견했어야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환자분이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 그래도 생존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우리 남편 그럼 췌장암 몇 개 정도 되는 건데요? 현재 3기 정도 됐고 주변 혈관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생존 확률은 한 5%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에서 15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5%며 10개월이며 15개월이며 다 외면해버리고 싶은 수치들이었죠. 헬스장과 수영, 등산 등을 하며 건강관리를 해온 건장한 남자의 인생이 1년 남짓 남았다니 말이 안 됐어요. 현실을 다 부정하고 싶더군요. 같이 들은 남편이 놀랐을까봐 마음껏 오열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보, 의사 말대로 당장 수술하고 최대한 치료해봅시다. 5%면 100명 중 5명은 산다는 거잖아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 내 말 믿죠? 병원 복도에서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아줬어요. 우린 최대한 시모가 놀라지 않도록 말씀드리기 위해 전략을 짰죠. 하지만
자기 자식이 말기 암이라는데 쇼크받지 않을 부모가 어딨겠나요. 시모의 오열에 우리 부부도 마음이 찢어졌어요. 아, 내 새끼. 내 금쪽 같은 아들이 왜 그런 몹쓸병에 걸렸다냐. 이렇게 건강관리 잘하고 성실하고 착한 내 새끼. 저승사자들아, 날 대신 데리고 가라. 내가 우리 아들 대신 죽을란다. 어머님, 제가 옆에서 잘 간호할게요. 걱정 마세요. 이 사람 절대 안 죽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때부터 말기 암 환자와 간병인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공무원 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서서히 죽어가는 남편 옆에만 있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20년을 채워야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었기에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어요. 시모와 이 교대로 간병을 했고 병원에서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남편은 생각보다 잘 버텨주더군요. 몇 개월이 지나자 같은 병동의 췌장암 환자들과도 친해질 정도로 병원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날도 남편을 부축하여 잠시 환자들 쉼터로 나갔죠. 누군가 발견한 남편은 반가운 지인을 만난 듯 소리쳤어요. 한수혁, 너 수혁이 맞지? 병원에 웬일이야?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처음 본다. 나 알아보겠니? 내 꼴이 이래서 모르려나? 나 고등학교 한 학년 선배 한수철이야. 반갑다. 선배, 내가 왜 선배를 몰라보겠어요. 우리 이름도 한수철, 한수혁이고 생긴 것도 닮았다고 다들 형제 아니냐고 했었잖아요. 형님,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너무 반가워서 내 눈물이 다 나려네요. 남편은 환자들 쉼터에서 아내를 간병 중이던 고등학교 후배를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 후배는 아내가 췌장암 말기라서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옆에 간신히 서 있던 그 후배의 아내는 힘이 없어 인사도 잘 못했어요. 꼭 우리 남편의 머지않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무서웠죠. 그 후로 우리 부부와 후배 부부는 가끔 쉼터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한수혁이라는 남편 후배가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검은 양복을 입고는 쉼터에 나타났더군요. 어찌나 울었는지 빨갛게 퉁퉁 부은 눈을 하고 말이죠. 형님, 저 지금 와이프 상 치르는 중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세상이 원망스럽네요. 남편과 저도 덩달아 너무 슬퍼지더군요. 우리 부부는 장례식에는 참여 못하니 조의금이라도 몇 푼 봉투에 넣어 전달했어요. 그렇게 남편 후배와의 인연이 끝나나 했더니 그 사람은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하더군요. 자기야, 수혁이가 보호자 먹을 음식 좀 해왔다네. 자기가 대신 나가서 좀 받아줄래? 뭐? 남자가 요리를 잘하나 보지? 난 그냥 편의점 삼각김밥만 먹어도 괜찮은데. 암튼 알았어요. 그렇게 반찬을 받으러 잠깐 나간 자리에서 남편의 후배는 절 붙잡고 많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기 팔자에 대한 하소연 반, 자기 인생 전반에 대한 TMI 반이었죠. 와이프가 죽은 지 얼마 안 돼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가 보다 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들어주려 했죠. 남편을 통해 제 번호까지 알아낸 그 후배는 가끔 제게 병간호 힘내라는 응원의 문자까지 날리더군요. 남편 간호에 정신없던 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죠. 10에서 15개월 정도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남편은 그 시일이 다가오자 받아들이고 주변 정리를 하더군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급기야 남편이 하는 말에 화를 냈죠.
뜬금없이 제게 그 남자 후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야, 이렇게 이쁘고 고운 자기를 홀로 두고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해. 내 목표는 탤런트 최수종 씨처럼 부인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고 공주 대접해주는 거였는데 자기가 어떻게 느꼈나 모르겠네. 이제 자기가 30대 후반을 향해 가니까 나 죽으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재혼해. 40 넘기 전에 말이야. 아마 다른 사람 만나면 아기가 생길지도 모르지. 예쁘게 새 가정 꾸려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 내 후배 한수혁 이놈 괜찮은 것 같아. 고등학교 때도 좀 구두쇠이긴 했어도 열심히 살고 똑똑한 놈이었어. 아마 자기 굶기는 일은 없을 거야.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고 강남 살고 외제차 굴리고 다니는 거 보니 지금도 부자인 것 같아. 부자 남편 만나서 진짜 공주처럼 살아. 응?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웬 재혼? 지금 신변 정리라도 하는 거야? 날 딴 남자한테 떠넘기면서 말이야? 됐어. 당신 절대 안 죽어. 내가 안 죽게 만들 거야. 내 앞에서 다신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하지만 제 부탁과는 달리 남편은 자꾸 그 후배 얘기를 꺼내며 재혼 얘기를 했고 심지어 그 후배한테 연락해서 병원에 찾아오라고 하며 저와 한마디라도 더 나누게 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행동이 너무 싫었어요. 원망스럽기까지 했죠. 시간을 붙잡고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싶었지만 남편의 시한부 인생은 20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어요. 긍정적이라고 해야 할지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마지막 말은 자기야, 나 15개월 산다고 했었는데 5개월이나 더 살았다. 그치? 였죠.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 남자 후배가 3박 4일 동안 와서 거들어 주더군요. 슬픔에 빠진 우리 시모까지 살뜰히 챙기면서 말이죠. 참 고맙긴 했어요. 많진 않았지만 남편이 남긴 몇 억의 재산은 시모에게 몽땅 드렸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 돈을 한사코 거부하시더군요. 미영아, 이 돈 나 필요 없다. 너 다 가져가. 난 좁지만 이 집도 있고 돈은 국가에서 나오는 노령연금이면 충분해. 이제 나가 살거라. 너 아직 한창 때인데 얼른 재혼해. 전 친어머니와 다름없는 시모와 계속 같이 살겠다고 우겼지만 시모는 마치 저와 정을 때리는 것처럼 단호했어요. 제 짐까지 손수 싸주며 어서 나가 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전 홀로 작은 빌라로 들어갔어요. 그저 직장 생활이나 열심히 하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제 마음에 틈을 비집고 한수혁, 이 남자가 자꾸 파고들더군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제 존재를 다시금 세워주며 보듬어줬어요. 우울감에 허우적대고 있던 저는 살뜰히 챙겨주는 이 남자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기더군요. 나한테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형수님. 아니, 이제 형수라고 안 부르고 미영씨라고 할게요. 형님이 생전에 내게 미영씨랑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부탁했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지금 쓰러질 것 같다고 그랬죠? 미영씨는 지금 옆에 누군가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그게 나이고 싶어요. 우리 같이 있어요. 미영씨한테 다시금 행복을 되찾아주고 싶어요. 결혼해서 말이에요. 결혼? 남편과는 너무 다른 남자가 내게 결혼을 얘기하는 게 이상했어요. 아직 남편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으니 재혼 생각은 없었지만 한수혁 이 남자는 엄청난 속도로 밀어붙이더군요. 다 늙어서 재혼하는 마당에 상견례도 필요 없고 그냥 혼인신고 도장 하나 찍고 살림 합칩시다. 아참, 내가 아이 둘이 있어요. 큰아들은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막내딸은 고등학생인데 곧 독립할 테니 크게 신경 쓰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남자는 제게 정말 극진히 대접하더군요. 전에는 가보지 못했던 화려한 프랑스 레스토랑에도 데려가고 훌쩍 여행 가자기에 따라 나섰더니 두바이로 날 데려갔어요. 7성급 최고급 호텔에서 개인 가이드를 대동하고 럭셔리한 여행을 즐겼죠. 저에겐 이 모든 게 첫 경험이었기에 눈이 휘둥그레져 따라다니기 바빴네요. 남친과 나름 재미있게 사귀다가 정신 차려보니 구청에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좀 성급한 감이 있었지만 이 남자가 그때까진 제게 엄청난 신뢰와 믿음을 줬거든요. 꼭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제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치유해 주었죠. 혼자 살던 빌라에서 나와 저희 간단한 집만 갖고 재혼한 남편이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의 가족들이 총 출동했더군요. 남편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나란히 팔짱을 끼고는 짐 갖고 들어오는 절 째려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결혼에서의 따뜻했던 가정과 가족들과는 분위기가 매우 다르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팍 쏘아붙였어요. 반반한 쌍판떼기로 내 아들 꼬셨구나? 해봤자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공무원이라면서 나이 40이면 다 늙어서 애도 못 낳겠구만. 어디서 저런 패급 물건을 집안에 들여? 너 내 아들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연봉 1억도 넘는 거 알고 있지? 재수없게 몸 약한 와이프를 만나서 졸지에 호래비 신세가 되었지만 아직은 너무 잘생기고 멋지다고. 돈 많은 여자랑 재혼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걸라. 지 팔자 지가 꼬는 거지 뭐. 보아하니 옷 몇 벌 가져온 것 같은데 그 가방 안에 시댁 식구들에게 줄 현금은 두둑히 있는 거냐? 혼수도 없이 몸뚱아리 하나만 들어오는 거면 돈이라도 내야 할 거 아니야? 망치로 누군가 내 머리를 쾅 하고 때린 것 같더군요.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은 게 갑자기 후회스러워졌어요.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제가 초혼도 아니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세상에 패급 물건이라뇨. 그게 처음 보는 며느리한테 가당키나 한 말씀인가요? 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꿍꿍 앓는 순진한 며느리라고 생각지 마셔요. 앞으로 말씀 조심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예의 차리고 살 수 있습니다. 단추구멍만한 시모의 눈이 두세 배는 더 커지더군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야, 수혁아, 너 이제 큰일이다. 아주 요상한 물건을 데려왔구나. 너 잡혀살게 생겼다. 새로운 며느리가 내 아들 잡아먹겠구나. 여보, 그만 들어갑시다. 쟤랑 더 붙어있다간 4명에 못 살겠어요. 시모와 시부는 서둘러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타자는 남편의 자식들이었죠. 제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건 시부모들이나 자녀들이나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아빠, 뭐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 우리한테 엄마 대접 받을 생각 추워도 말아요. 오빠는 미국에서 계속 생활할 거고 난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업해볼 생각이니까 돈이나 잘 대주라고요. 어린 것이 돈 얘기만 짓거리더니 본인 방으로 휘리릭 들어가 버리더군요. 적당히 하고 안방으로 들어갑시다. 다음에 만나면 서로 좀 편해질 거야. 남편의 위로받지 않은 위로를 받은 채 찝찝한 마음을 갖고 재혼 생활이 시작되었죠. 혼인신고에 이미 도장을 찍은 남편은 그동안 무슨 연기학원에 다녔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바뀌더군요. 일단 강남집은 자가가 아닌 월세였어요. 대기업 다니며 월급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었지만 생활비는 칼같이 반반 내길 주장하더군요. 외제차도 할부였는데 세상에 60개월 할부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죠. 남편의 수입은 모조리 자기 가족들에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미국 생활을 한다던 첫째 아들에게 한 달에 몇백씩 들어가고 있었고 둘째는 고3 졸업할 때쯤이었는데 벌써 무슨 뷰티 사업을 하겠다며 주구장창 투자금만 쏟아붓고 있더군요. 시부모는 엄청 건강했으나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라 일도 안 하고 아들한테 생활비를 전액 타가고 있었어요. 더 환장하겠는 건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사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였죠. 양말 한 짝을 사도 백화점에서 사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짧았던 연애 시절, 저에게 럭셔리한 데이트를 선사했던 게 다 대출로 이루어진 거라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총체적 난국이었죠. 시모 말대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던 제 돈까지 요구하더군요. 되돌릴 수도 없는 제 잘못된 선택이었죠. 참담했어요. 내가 당신 전처 제사까지 지내줄 정도로 당신과 가족들에게 헌신적으로 하잖아. 그런 내게 가족들 생활비며 부모님 용돈까지 다 내게 해? 내 월급을 100% 갖다 바치라는 거야? 제발 사치를 좀 줄여. 비싼 월세 내며 강남 아파트 살아야 해? 꼭 벤츠 타야 직성이 풀려?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절약할 수 있잖아. 이제 너랑 나랑은 경제 공동체야. 생활비 400만 원 정도 부담하라는 게 큰 잘못이야? 넌 애도 못 낳는 여자잖아. 그럼 내 아이들 친자식처럼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이 각자 자리에서 성공해보겠다고 저렇게 발버둥 치는데 엄마로서 돈도 안 보태고 보고만 있겠다는 거야? 친엄마가 아니니 막 나가겠다는 거야. 막말로 이 집에 네 몸뚱아리밖에 더 가져왔냐?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미쳤어? 이럴 거면 왜 재혼하자고 한 거야? 그것도 엄청나게 서둘러 가면서 말이야. 이유를 알고 싶냐? 집안일 해주고 내 아이들 케어해주고 잠자리 할 여자가 필요했다. 왜? 참네. 돈도 지지리도 없는 애 데려다 놨더니 자존심만 세우긴.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남편의 말에 핏대 세울 기운도 안 나서 침대 귀퉁이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저 남편의 말대로 예쁜 가정 꾸려 행복하게 살려고 재혼한 건데 그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영혼 없는 재혼 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와 강남역에서 만나 커피 한 잔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커피숍에서 미국에 있다던 첫째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석아, 너 왜 여기 있어? 한국 들어왔었어? 아이, 재수없게. 이 아줌마가 왜 강남역에 있는 거야? 내 뒤 밟고 다녀? 여긴 내 나와바리라고. 무슨 소리야? 한국 들어왔으면 연락을 줘야지. 아빠 기다리시겠다.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아빠가 아줌마 돈 계속 빼먹으라고 미국에 있는 척 하려는데. 뭐? 그럼 계속 한국에 있던 거였어? 미국 생활비 한다고 한 달에 몇백씩 가져갔잖아. 그거 다 내 강남 오피스텔 월세로 들어갔지. 덕분에 차도 할부로 좀 뽑고 말이야. 인생 뭐 있어? 한창 젊을 때 즐겨야지. 안 그래? 늙은 아줌마? 뭐? 너 말번세가 그게 뭐야? 내 돈 내놔. 거짓말하고 타간 내 돈 내놓으라고. 남편의 첫째 아이는 유유히 돌아서 나가더군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온 가족이 합심해 나한테 거짓말을 하다니. 내 피 같은 돈을 그렇게 뜯어가다니.
남편한테 전화해 당장 따졌죠. 지석이 미국 아니고 한국에 계속 있었다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피 같은 돈 뜯어가니까 속이 시원하냐? 이 돈에 환장한 족속들아. 지금 업무 중이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일하는 사람한테 지랄이야. 끊어. 돈 없이도 사랑받으며 따뜻하게 살았던 첫 번째 결혼이 생각났어요. 전 남편이 미치도록 그리웠죠. 아마 현 남편과의 재혼을 권유했던 전 남편도 이런 미친놈인 걸 전혀 몰랐을 거예요. 둘째의 행동은 더 가관이었죠. 어느 날은 웬 이불을 돌돌 말아 싸갖고 집에 들어오더군요. 그게 뭐니 지혜야? 이불 사왔어? 왜 보름 만에 집에 들어와? 그동안 어디 있었어? 아줌마, 나 애 낳았어. 이거 내 아기야. 아줌마는 여태껏 나 임신한 것도 몰랐어요? 하긴 나한테 관심도 없었을 테니. 애기 아빠는 누군지 나도 잘 모르니까 묻지 마시고 합심해서 잘 키워봅시다. 하긴 아줌마도 애 못 낳아서 한 번도 안 키워봤겠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네. 이제 20대 초반인 애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기를 낳아왔다니 너무 큰 충격이었죠. 당연히 남편은 난리가 났어요. 아니, 딸내미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단 말이야? 대체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애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아, 이 일을 어떡하냐 정말. 이미 낳은 아기 어쩔 수 없지. 당신 젊었을 때부터 애 갖고 싶어 했으니 한번 잘 키워봐. 우리 딸은 비즈니스 하느라 바쁠 테니. 공무원 생활하느라 나도 바쁜데 어떻게 지 아기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아빠인 당신도 딸내미 임신한 거 몰랐으면서 나보고 책임을 떠넘기니 황당하네 정말. 하지만 그날부로 우리 집에 들어온 아기는 빽빽 울기만 하니 집에 있어도 쉬지도 못하고 육아를 도와줘야만 했어요. 절제 할머니가 되었죠. 남편의 이기적인 행동은 극에 달해 항상 본인 건강만 챙기느라 공진단을 저 높은 단스 위에 숨겨놓고 매일 몰래 먹더군요. 짜증나서 남편 보란듯이 꺼내 먹었어요. 어이, 왜 남의 걸 훔쳐먹어? 그거 남자 정력 위한 거야. 여자는 먹으면 큰일 난다고. 말도 안 되는 속임에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진짜 유치하다. 지금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직도 와이프 대접을 안 해주는 거야? 당신 전처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어. 안 봐도 비디오지 뭐. 내가 이 집 가족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이까지 공진단한 게 못 먹어? 내가 다 먹을 거야. 저도 같이 유치해지더군요. 남편에 대한 신뢰, 사랑 이미 하나도 없는 상태였죠. 껍데기로만 재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 맘을 알았는지 남편이 이혼을 선언하더군요. 저도 오케이 했고 결혼할 때와 같이 이혼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지었어요. 하지만 제 집이 구해질 때까지 당분간 전처가 쓰던 방에서 지내야 했죠. 전처가 쓰던 삐걱거리던 침대도 제 차지였어요. 남편이 낡았다며 진작에 버리라던 침대였죠. 그 침대에 누우니 이런 미친 집안에서 살며 오래전에 방들어 죽은 전처가 괜시리 불쌍해지더군요. 분명 저처럼 마음고생이 심했을 게 뻔하니까요. 그때 회사에 있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이혼 오늘부로 마무리되었으니 얼른 내 집에서 나가주길 바래. 괜히 나한테 위자료라든지 그딴 거 요구하려고 내 집에서 민기적대는 거라면 돈 한 푼 절대 못 줘. 오늘부터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당신 사치하느라 돈 없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뭔 돈을 바래. 내가 크지냐? 이따 저녁에 짐 빼서 내 집으로 갈 거니까 당신 말대로 오늘부로 우리 인연 쭉 내자고. 전화 끊고 열받아서 씩씩대고 침대를 두 손으로
쾅쾅 내리치고 있는데 갑자기 털썩 하는 소리가 나더니 매트리스가 주저앉더군요. 하도 오래된 침대여서 그러려니 하면서도 아래쪽을 살펴봤더니 매트리스 하부가 상당히 많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적정하고 찢고는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 같았어요. 너덜너덜해진 테이프를 살짝 뜯어봤죠. 그랬더니 오마이 갓, 5만원짜리 현금 뭉치가 툭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대체 뭔 일이래? 하면 테이프를 쭉 뜯고는 손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매트리스 안쪽으로 돈 뭉치들이 몇 개가 더 있더군요. 전 아예 매트를 뒤집어서 본격적으로 현금 뭉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나온 돈을 세어보니 총 3억 원. 그리고 전처의 일기장이 나오더군요. 쭉 훑어보니 눈물 나는 내용이었어요. 내가 이 돈을 따로 모으지 않으면 한수혁, 저 작자가 다 털어갈 것 같다. 이 집안은 미친 집안이야. 내 금쪽 같은 아이들이 저 이기적인 아빠놈을 닮아서 안쓰럽다. 미안하다 내 아이들. 제 짐작대로 전처는 저처럼 힘겨운 결혼 생활을 하며 스트레스에 암까지 걸려 세상을 뜨고 만 것이었죠. 남편이 돈 생기는 족족 다 뜯어가니 이렇게 비상금을 마련한 거였고요. 비상금 치고는 참 많았죠. 하지만 제가 지난 10년간 남편과 남편의 아이들에게 거의 뺏기듯이 쏟아부은 돈이 3억은 넘을 거예요. 지금 제 수중에 남은 돈은 전 남편 유산, 그게 전부니까요. 제가 직장 생활하며 벌었던 돈은 다 남편 가족에 의해 없어진 지 오래였죠.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었지만 3억의 존재는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15와 15, 남편의 자식들, 차례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다 내 번호를 차단했는지 연락을 안 받더군요. 아마 제가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제 연락은 무조건 받지 말라는 남편의 지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동사무소에 폐기물 신고를 하고 그 매트리스를 벌어버렸어요. 물론 현금은 다 제가 가지고 와버렸죠. 제가 사치 부리는 성격도 아니고 직장도 정년까지는 다닐 생각이니 이 돈을 다 절 위해 쓰진 않을 거예요. 다만 꽁돈이 생겼다 생각하니 마음은 여유로워지네요. 미친 집안, 미친 남자와 재혼하여 지난 10년간 마음고생, 몸고생, 제 돈 다 털린 거 생각하면 3억의 위자료도 모자르다고 생각돼요. 어쨌든 최대한 보람차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에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말이죠. 아직 연락하고 지내는 전씨 모두 찾아뵙고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제 친엄마 같은 분이니까요. 이렇게 하여 제 재혼은 장렬히 막을 내렸네요. 속이 다 후련합니다. 아직 많이 남은 올해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 인생의 재혼은 더 이상 없을 것 같네요. 지금껏 제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잘 살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